자, 음, 3. 자, 봅시다.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창의적인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외우자. 알겠죠? 뭐 창의 그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다 외우면 돼요. 알겠죠?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뭐 해볼 거냐? 근데 이제 외우는 건 외우는 건데, 근데 사실 나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으니까 부산하고 그런가요? 나는 공부를 글쎄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잘했어요. 특히 언제? 대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정말요. 소질이 있는지 몰랐는데 대학에 가니까 내가 공부에 되게 특화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대학교 가서요. 깨달았어요. 네. 그냥 고등학교를 잘 가서 대학도 그냥 간 거죠.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한 중간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부산과고가 부산과 내가 2기예요. 2기인데 2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몇 년도에 쳤냐면 94년에 수능을 쳤거든요. 수능이 언제 처음 시작된 줄 아세요? 수능이 언제 첫 수능이 93년이 최초예요. 1회고요. 94년이 수능 2회거든요. 그래서 수능 그러니까 94년 몇 달에 봤더라? 10월인가 11월 달에 보고 95년도에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도 보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 이제 이때 그 부산과고 2기 중에 이제 몇 명, 90명이었고요. 근데 90명이었는데 그 보통 지방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거기 많이 가잖아요. 카이스트를 많이 가서 3학년 때는 몇 명 남았었냐면 37명 정도 남았었어요. 3학년 때는 지금 동기들이 37명밖에 없어가지고는 되게 그냥 딱 37명 두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그 입시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꼴찌 하는 어떤 여학생이 이화여대를 갔어요. 아니지. 더 꼴찌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더 꼴찌하는 여학생은 중간에 자퇴를 하고 이 여학생은 나하고 되게 친했어요. 정말 친해가지고 이게 막 되게 이 여학생이 막 되게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막 엉엉 울면서 막 내가 막 위로도 해주고 막 내가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여학생이 슬퍼서 막 울고 있으면 내가 위로도 해주고 막 그리고 또 이 여학생이 뭐 그림도 잘 그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그림 그려줘 그러면은 막 그림도 그려서 주고 막 되게 친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과학고나 영재 학교에 이렇게 성격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하고 어디 갈게요? 부산대 의대 갔어요. 네, 부산대 의대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네. 그리고 꼴찌한 여학생은 3학년까지 남아서 꼴찌한 여학생은 그 이화여대를 갔고요. 꼴찌한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 그냥 어린 마음에는 다들 나랑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 여학생도 남학생도 다 친해요. 나 다 친하고 다 친한데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근데 어린 나이에는 이상하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똑같은 책을 읽어도 저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남학생은 고대를 갔어요. 고대를 갔어요.
그래서 나는 한동안 뭐 누가 고대 나왔다, 이대 나왔다 그러면 아 공부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 경험에 그 진짜 정말 아 이게 이 공부하고는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구나 하던 사람들이 고대 가고 이대 가고 부산대 의대를 갔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가면은 저게 공부에 좀 잘 안 맞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또 나이 들어보니까 또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다는 아니고 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면 뭘 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깊게 해봐야 뭐 이렇게 뭐 학원 강사밖에 더 합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해봐야 큰 소용은 없는데 뭐 여하튼 여기서 내가 몇 등 했냐면 여기서 내가 딱 중간 했어요. 근데 딱 중간. 그래서 18에서 19등 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딱 중간 정도? 중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37명 중에서 한 명 이 원탑이었어요. 원탑. 얘가 이제 누구냐면 제가 KMO 그러니까 IMO지. IMO 금상 받은 국가대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3년 내내 그 부산 영재학교 과학 부산과학부 2기 3년 내내 1등이었어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계속 1등이었고 그해 수능 1등이었고요. 수능 수석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수석이었어요. 걔가 우리 반에 있었어요. 되게 같은 반에 있었어요. 같은 반에. 있고 또 여학생 하나 있었는데 여학생은 수능 여자 수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영재고건, 과학고건, 일반계고건 모두 다 수능 무조건 봐야 되는 그 교육 체계였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보긴 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뭐 서울대나 상위권대는 이렇게 그 대학별 그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갖고 이제 수능 수석이 하여튼 뭐 되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막 인터넷 검색하면 그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전자 회사 쪽의 CEO가 돼 있어요. 어디요? 한성.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 이게 이름을 내가 지금 얘기하긴 못한데 뭐 여하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병역 기피자여가지고. 그래서 마흔 이상까지 미국에 있다가 40 넘어서 우리나라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회사에 CE 하고 있어요. 병역 기피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병역 기피요? 네. 병역 기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병역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병역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병역법이 어떻게 방역법 말고 병역법이야.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30세 이전에 병역이 시작돼야 돼요. 30세 이전에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병역은 40세가 되면 소멸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30부터 40까지 해외로 치면 있어요. 정답.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병역법의 허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이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이거나 재벌이야. 그럼 정치인이나 재벌이면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애를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보내.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에서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보내. 미국은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을 보내. 그러면 거기서 오래 살면 영주권이 나오거든. 그럼 영주권이 있으면 거기서 잡을 잡을 수가 있어. 거기서 잡을 잡고 40세까지 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30세 이전에 시작해야 되는데 30세가 넘어도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으면 그 DP 알죠? DP. 탈영경 잡아오는 군인들이 DP. 넷플릭스 최근에 드라마 유명하잖아요. 이런 식의 헌병들 이 사실은 이런 병역 기피자들을 잡으러 오거든요. 근데 얘들이 비행기값 200만 원씩 내고 미국까지 가서 잡아오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병역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역 도망가면 잡혀오는 거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가고 유럽 가면 다 잡으러 안 와요. 알겠어요? 그 한 명 헌병 한 명 그거 보내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되는데 그거 우리 이게 병무청에서 이렇게 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많으면 거기 애들을 해외로 보내. 해외로 보내서 거기서 40세까지 띵가 놀게 하는 거야. 그리고 40세 생일이 딱 지나면 그때 딱 귀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역이 소멸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재벌 2세가 뭐 드디어 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누가 왔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는 게 40세가 돼가지고 병역이 소멸돼서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정치인들하고 재벌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많이 쓴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게 대학교를 딱 졸업하면은 만 23살이잖아요. 그럼 이때 그 대학 졸업이 몇 월이야? 그냥 대학 졸업이 23살에 12월 이 대학 졸업이잖아요. 12월 달에 졸업하니까. 그러면 이게 병무청에서는 누가 딱 졸업을 하면 그게 병무청에 딱 바로 기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딱 졸업하자마자 한 달 안에 뭐가 나오냐면 영장이 딱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경우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학업을 하다가 학업이 끝나면 영장이 날아와서 군대 가야 되지만 학업이 만약에 연장된다면 학업의 연장이 뭐예요? 예를 들면 딱 대학을 마쳤는데 대학원을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대학 마치고 석사 과정으로 딱 넘어가면 병무청의 기록이 바로 가면서 자동 연기가 돼요. 자동 연기.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 갈 때도 자동 연기예요. 그래서 계속 연기인데 그래도 30세 이전에는 어쨌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시기에 미국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동 연기고 자시고 간에 헌병이 뭐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똑똑한 애들은 얘는 서울대 가서도 올 A예요. 4.3이에요. 서울대 평점이 4.3이에요. 계속 얘는 전기공학부를 갔거든요. 서울대 전기공학부 가서 그래서 A 계속 받아.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얘는 그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중3 때 5개국어를 했어요. 중3 때. 그래서 영어하고 일어는 능통했고요. 불어, 독어도 조금 했고 라틴어를 조금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9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외국에서 살다 보니 아니에요. 토종 코리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90년대에 그 집 어머니 아버지가 얘를 조기 교육을 시킨 거야. 90년대에는 조기 교육, 영재 교육 그런 게 없었거든. 그 집 부모들이 얘를 이렇게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올 때 이미 5개국 영어하고 이런 능통했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 되잖아? 서울대에서 올 4.3이잖아? 그럼 이런 애들은 원서 쓰면 바로 그냥 그 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서울대 딱 졸업하자마자 바로 스탠퍼드에 원서를 넣어가지고 스탠퍼드에 바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스탠퍼드 가가지고 얘 스탠퍼드 바로 12월에 졸업하고 3월에 바로 그냥 스탠퍼드를 바로 입학한 거야. 그러면 그게 석사 과정을 바로 넘어가니까 영장이 바로 연기되는 거지. 그럼 미국 가는 거야. 미국 가서 거기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쫙 잡아 사는 거야. 30이 넘어도. 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할 뿐인 거잖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 네가 군대를 갔냐 안 갔냐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걔는 거기서 영주권 얻고 이제 회사의 CEO로 살아가는 거야. 거기서 예쁜 여자 만날 수 있겠지? 왜 돈 많고 뭐 능력 있으니까? 거기서 결혼도 해. 애도 놓고. 대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국엔 못 와. 왜 한국에 오는 순간 이제 출입국 관련소에 딱 기록이 남고 그럼 헌병이 바로 출동해. 그럼 헌병한테 끌려가 본 적 있어요? 아 물론 나도 안 끌려본 적 건데 헌병은 일반 경찰하고 달라요. 헌병이 출동하잖아. 뒤지게 쳐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헌병이 출동하잖아. 존나 팬 다음에 끌고 와. 질질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 정말입니다. 일반 경찰하고 헌병은 다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 뭐냐면 40대 이전까지는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왜 그럴 정도면 부모님들도 돈이 많으실 거 아니야. 한국에서 잘 사시고 계시는 거지. 그럼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럼 이런 집 애들은 결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혼 어떻게 하냐면 결혼에 중요한 하객들이잖아. 그럼 하객들한테 미국으로의 비행기 표를 다 줘. 하객들을 미국으로 실어 날라. 거기서 결혼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40세 때까지 미국에서 이제 아주 우수한 이제 살다가 40세 딱 돼서 한국에 온 거지. 왜? 미국 사는 게 편해, 한국 사는 게 편해. 아무래도 한국 사는 게 불편하지. 미국에서 해봐, 와이파이 안 터져, 알겠어요? 미국에서 해봐, 뭐 치킨 배달하면 안 와.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사는 게 편해, 한국 사는 게 훨 편해.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러니까는 뭐 거기서도 하다가 마한땅에서 한국 갔다가 와서 또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막 무슨 회사의 CEO였으니까 커리어 좋잖아. 그럼 한국에서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병역 기피자. 알겠죠? 네. 뭐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 알겠죠? 만약에 군대 가고 싶지 않다. 그럼 팔을 하나 자르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면 돼.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이러면 돼. 그래서 이 방법이 그 스스로 아주 능력 있거나 집이 부자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언제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있는데 지금? 근데 지금 아니 저런 방법에 눈이 초롱초롱초롱 막 언제? 그래요? 그래요? 파이팅 그렇다. 파이팅 그렇다. 네. 그래 됐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그 두뇌 집단에 난 중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꼴찌 3명을 빼고는 다 서울대 갔어요. 전부 다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그 부산과학고 2기 그 3학년은 서울대 입시가 전국에서 최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의 그 친구들이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걸 자랑하고자 했던 말이 아니고요. 운이에요, 이게 다. 왜 운이냐면 그때는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내신 특혜가 있었어요. 내신 특혜가 있어서 수능만 좀 잘 보면 모두 다 1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내신 특혜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또 그때 입시에는 서울대 본고사가 중요했었어요. 본고사가 비율이 점수 반영 비율이 억수로 압도적으로 높아서요. 사실은 내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부산과학고 3기인데 아니 뭐 2기인데 3기 후배 중에서 잘못해서 어디를 지원한 여학생이 있었냐면 3기 여학생 중에 꼴찌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3기 꼴찌. 근데 이 여학생이 어디를 지원했느냐? 서울대 수의학과에 지원했어요. 수의학과. 그러니까 수의학과도 이제 뭐냐면 이공계니까 내신 특혜가 있는 줄 알고 이 담임선생님이 원서를 잘못 쓰신 거예요. 왜냐면 수의학과 커트라인이 낮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높은데 낮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꼴찌하니까 그래 너 그래도 서울대는 가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는 학교에서 꼴찌하지만 그래 너도 서울대 가보자 해가지고 서울대 제일 꼴찌 학과를 쓴 거야. 그때 당시에. 이게 96년 이때. 근데 앞불사 수의학과가 내신 특혜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몇몇 특징 때문에. 그래서 얘 학교에서 꼴찌잖아? 그럼 몇 등급 받았겠어? 꼴찌면 몇 등급이야? 9등급이지. 9등급 받고 서울대 시험 쳤어요. 어떻게 됐게? 합격. 합격. 왜? 뭐 때문에? 본고사. 서울대는 본고사 반영 비율이 엄청나요. 알겠어요? 수능 망쳐도 상관없어요. 내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은 그냥 지금 준비되어 있는 학생을 원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서울대의 그 어떤 입시 관점은. 물론 지금은 좀 바뀔 수 있는데 뭐 라떼는 그랬다는 거예요. 라떼는.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9등급 받아서 서울대 갔었을 때예요. 왜? 본고사는 어떻게 나오니까 본고사는 그냥 학교 시험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계고 학생들은 풀기 어렵지만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은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던 그거 그냥 그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럴 때였던 거지. 그래서 나도 이제 서울대를 운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냥 중간쯤 해가지고 서울대 간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에 그렇게 이제 성격이 맞고 공부를 잘할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공부를 계속 진짜로 해보다 보니까 공부가 내가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을 2000년도에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갔었거든요. 화학과 대학원을 학부를 마치고 그때 내가 입학 성적이 몇 등이었냐면 4등이었어요. 4등. 70명 중에. 에? 넌 갔죠? 당연히 갔죠. 예. 나는 그 이 친구 정도는 아니거든요. 영어 나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난 군대 가야지. 그래갖고 나는 그 2000년 서울대 대학원 화학과 대학원 학생 중에서 70명 중에 4등 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전무후무하게도 2000년대에 그 서울대 화학과 대학원 신입생들에 대해서 실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실력 테스트를 했느냐? 이때 BK 코리아라는 브레인 코리아라고 하는 BK21 장학금이라는 게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때 2000년대에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대학원 신입생들에 대해서 실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4등 했어. 그런데 내가 이 장학금 받았겠지? 그때 내 지도교수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진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그때. 하여튼.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거 유학 가려고 미국에 이제 유학 가려고 이제 GRE라고 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내가 GRE 서브젝트의 케미스트리 시험을 쳤었는데
이거 이제 서울 이거 뭐냐면 전 세계에서 화학과 졸업생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미국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 세계 화학과 졸업생들이 동시에 치는 화학 시험인데 이때 내가 성적이 98%였어요. 이게 뭘 의미냐면 GRE는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1등 하면 99%로 나와요. 99%. 그러니까 문제가 300문제 나왔었는데 이때 내가 12개 틀렸었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게 도수 분포별을 보니까 그래서 한 개에서 두 개만 덜 틀렸어도 내가 이렇게 됐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GRE 98%는요. 서울대에서 교수하는 사람들도 이런 성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 중에 그 화학과 관련해서 GRE 서브젝트 테스트 몇 퍼센트 나왔을 때 물어봐. 기본적으로 서울대 나온 애들도 95% 나오면 와 잘했어요 이래. 98% 없어요. 정말이에요. 서울대에서 교수하는 애들도 GRE 서브젝트 98%는 없어요. 나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겠죠. 많은데 글쎄요. 단언컨대 나보다 더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뭐 공부를 하는 테크닉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조언을 조금 오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물론 뭐 나보다 더 학문적으로 대단하신 분들 많죠. 근데 이제 나는 어떤 시험을 쳐서 성적을 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이거죠. 내가 뭐 위대하고 잘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 그냥 그렇다고 뭐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되게 머리 나빠요. 나 머리 진짜 나빠요. 뭐 나 머리 안 좋다니까요. IQ 몇인데? IQ가요 130 좀 덜 될걸? 120대 이렇게 될걸? 나 IQ 머리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진짜 난 이런 사람이에요. 집에서 이제 가족끼리 외출하려고 이렇게 여기 우리 차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차가 여기 주차돼 있고 여기 이제 나 김선아 애들 이렇게 앉아갖고는 여기 이제 입구가 여기 있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입구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거였어요. 무슨 말 알겠죠? 나가야 되는데 마침 그 시간이 뭐 오전 이게 뭐 초반이라 주차장에 차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부르릉 해가지고는 이렇게 붕이 나가니까 갑자기 옆에서 김선아가 막 웃는 거예요. 저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너 그러네. 그러니까 그 우리 지하 주차장 내 집 주차장은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되게 둔하고 센스도 없고, 예, 근데 머리 정말 나빠요. 나는 정말 나빠요. 그리고 공간 지각력 나쁘고요. 예, 정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잘해요. 왜?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성격이라서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성격이 있을 뿐이에요. 예, 그 성격에 딱 맞으면 거기서 약간 뭐 성적이 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나는 공부를 조금 해서 성적을 내는 능력 외에는 그 이후 다른 능력은 전혀 없어요. 난 젬병이에요, 젬병.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니, 나는 게임 같은 거 하면 다 져요. 게임 하면 다 져. 누구랑 게임 하자면 무조건 다 져요. 저도 게임 제가 서울대 화학과 아, 정말요? 네, 뭐 하여튼. 예, 뭐 그런 거 하면 나 다 져요. 뭐 게임 하거나 뭐 내기하거나 하면 다 져요. 예, 그리고 토론도 잘 못해요. 뭐 누가 뭘 하면 막 말 막히고 뭐 이런 토론도 잘 못하고 나 머리 안 좋다니까요. 진짜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건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어떤 성격인데 그 성격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좌절의 시간이 억수로 많을 거거든요. 좌절의 시간. 뭐가 성적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스스로에게 나는 이게 멍청하지 이러지 말라고. 멍청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의 어떤 성격 그게 공부와 방향과 약간 맞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성격을 가져야 돼? 그러면 없는 성격을 인간은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키가 2m 10인데 농구를 잘해요? 만약에 어떤 농구 선수가 있는데 키가 2m 10인데 농구를 잘해요? 근데 어떤 농구 선수가 있는데 키가 168이에요? 근데 덩크슛을 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더 감동을 받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키가 2m 10인데 농구를 잘하는 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키가 170도 안 되는데 그 주변에 그 널대 같은 애들을 드리블로 다 제낀 다음에 레이업 슛을 성공시켜요. 그럴 때 우리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나는 공부에 특화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건 자랑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성격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노력해서 그 성격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건 박수 받을 일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스로 그런 요소가 없다면 노력을 통해서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그 뭐 내용적 얘기 말고 어떤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건 주의 깊게 생각했다가 흉내 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 얘기들 내가 조금 해드릴게요. 갑자기 하다 보니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도 여러분 오늘 수업 몇 개 있었어요? 한 개. 아, 2개 있었어요? 그것까지 해서. 이거 2개? 2개 한 개요? 알았어. 그래. 자, 하여튼 보자. 하여튼 이제 외우자.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돼? 외우자. 아, 근데 뭐야?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쓸데없는 게 많이 했네. 내 군대 궁금하죠? 내 군대 생활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내가 인생을 되돌리고 싶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인생을 되돌리고 나면, 만약 되돌린다면 바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바로 나의 군대 생활이에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자, 봅시다. 자, 나의 군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그 화학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있냐면요. 주기율표를 통째로 외우게 해가지고는 그걸 외워서 쓰기. 이런 거 퀴즈에 내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난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변태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재수 없으면 그런 사람 걸려요. 내 후배 중에도 있거든요. 내 후배 중에도 그 주기율표 다 외워가지고 쓰게 하는 후배 있거든요. 내가 굳이 야, 이 변태 이러진 않았는데 이게 왜냐면 같이 일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는데 속으로 저 진짜 별로다. 이런 생각 그걸 어떻게 다 외워? 나도 못해요. 알겠어요? 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공부를 억수로 잘했기 때문에 공부에서 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지만 나는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 그걸 외우고 있기에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지. 이게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선 딜레마인 거야.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되겠는데 외우기는 죽어도 싫어. 근데 무조건 외워야 공부를 잘하지. 딜레마지. 그 밑에 어떻게 하느냐? 그 외우는 걸 최소화하는 거야. 최소화하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외우자고 하는 건 진짜 정말 최소로 외우는 거야. 알겠죠? 최소로. 그래서 외우자 몇 개, 딱 10개만. 10개. 더도 덜도 바라지도 않아. 딱 10개. 알겠죠? 주기율표의 원소가 110여 가지 정도인데 보통 수능만 쳐도 몇 번까지 외워요? 수능만 쳐도 20번까지 외우잖아요. 이제 칼슘, 포타슘까지. 거기에 플러스 10개에서 30번까지. 알겠죠? 요것만 외우면 주기율표는 끝이야. 다른 건 몰라도 돼. 다른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알겠죠? 그 10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어디에 적지? 여기다 적자. 자, 그러면 21번 스캔디움, 22번 타이타늄, 23번 바나늄, 그 다음에 24번 크로미움, 다음 25번 스티브, 망가늄, 그 다음 26번 철, 27번 코발트, 그 다음에 28번 니켈, 29번 구리, 30번에 아연.
자, 지금 이 10개 있죠? 이 10개는 지금 뭐 그냥 1학년 1학기 때 그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3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배위결합 화합물이라고 하는 걸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위결합 화합물 그리고 일반화학 2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그 배위결합 화합물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때도 이 전자 배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0개, 더도 돌도 말고 이 10개는 돌돌돌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냐면 난 낯간지러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해서 정말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죠? 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지만 그래도 나도 이렇게 외웠어요. 고등학교 때 화학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따라합니다. 따라해. 언제 어디 봐? 언제 따라해야 되겠죠? 자, 잘 봐. 스티브크. 아, 따라해야지. 알겠어요? 아.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어우, 자, 이렇게 하여튼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난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마다 또 외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하튼 이 10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외울 때 그리고 순서. 이 10개의 순서는 억수로 중요하다. 그죠? 억수로. 알겠죠? 그래서 스캔듐부터 이 아연까지 10개를 외우시는데 그렇다면 이 외워놓은 순서에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어쨌거나 18개까지 전자 배치는 누구랑 똑같아요? 알곤이랑 전자 배치가 똑같습니다. 똑같다. 자, 그런 다음에 18개의 전자 배치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전자 배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얘의 전자 배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하고 4S 중 어디에 전자 배치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먼저 되는 건 4S라고 했죠? 그런데 D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게 되면 S오비탈은 더 이상 안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불안정한 거라고 했어요? S오비탈은 불리한 거라서 S오비탈을 왼쪽에 쓴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쓴다고 그랬어요? S오비탈 전자 배치를 3D 오른쪽에 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채워지기는 4S가 맞는데 먼저인 게 맞는데 3D의 전자가 채워지면 4S를 오른쪽에 써라. 그때 S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2개. 그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3D 4S 3D 4S 이렇게 전자 배치를 써준다. 이런 말이지. 자, 여기에서 어쨌거나 S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먼저 되니까 S오비탈의 전자가 2개까지 다 채워지고 난 후 이때의 전자 배치를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자, D오비탈은 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습 한번 할까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죠? 2. 가군동량 양자수가 2니까 허니 양자수는 몇부터 뭐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0, 1, 2. 무슨 말 알겠죠? 방금 개그 쳤는데 아무도 허구를 안 해주죠. 자, 어쨌건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D오비탈의 방향 혹은 종류가 몇 가지? 5가지인 것을 뜻한다. 그래서 D오비탈은 5가지고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채워지니까 2 하면 총 몇 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10개. 그래 사실 얘는 순차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D1, D2, 3, 4, 5, 6, 7, 8, 9, 10. 무슨 말 알겠죠? 형식적으로 이런 전자 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전자 배치를 외우자는 얘기는 형식적으로 D1에서 D10까지를 외우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더도 덜도 말고 딱 10개. 알겠죠?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그 배유결합 화합물 등의 성격을 규정할 때 이 전자배치가 또 억수로 중요하니까 꼭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외울 때 이 원소들의 순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잘 봐요.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예요? 6번째죠. 그러면 D6. 알겠죠? 이렇게 찾는 거란 얘기예요. 물론 26번이니까 1s2, 2s2, 3s2 쭉 하면 전자배치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이게 주기율표도 조그맣게 주기 때문에 주기율표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26번인데 주기율표 어디 있지? 해가지고 이게 뭐 4주기 몇 쪽이니까 이렇게 찾는 것보다 스티브크 망페 D6 이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 10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건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4주기에 있는 전이금속 10개를 꼭 외우시는데, 이때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예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외가. 그 예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두 군데서 나타나는데, 바로 크로미움에서 예상으로는 4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5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커퍼에서 예상은 9, 2 같은데 실제로는 11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맞죠? 이게 크로미움이 3D5 4S1, 구리가 또 D10S1 이 이상한 독특한 전자배치를 갖는다라는 것이 사실 라떼는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녀석이에요. 알겠죠? 근데 물론 지금 수능에서는 이런 전이금속 전자배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다루진 않기 때문에 아예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어서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전 수능에서 다뤘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0개의 전자배치 중 크로미움이 이렇게, 커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그러면 왜 이런 그 독특한 전자배치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굳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여기서 참고 예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죠 24번 크로미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자, 이게 뭘 뜻하냐면 5개의 3D 오비탈, 하나의 4S 오비탈입니다. 여기에 예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랬던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 둘을 비교할 때 자, 어떻게? 여기에서는 4s 오비탈의 전자쌍이 나타나죠. 그럼 전자쌍이 나타나면 그만큼 어떤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 있겠어요? 전자 간 청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전자 중 하나가 이쪽으로 와서 모두 다 같은 스핀을 갖게 된다면 얘는 훈투루를 최대로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훈투루를 만족하는 건 불안정한 전자배치예요? 안정한 전자배치예요? 안정한 전자배치죠. 그래서 예상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4s의 전자쌍이 나타나면 전자 간 청력이 있어 분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홀전자로 다 나누어 갖게 되면 훈투루를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크롬의 예외적 전자배치가 이렇게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9번 구리.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3D 오비탈의 4S. 짜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3D 오비탈의 4S. 자, 예상하기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렇게. 그래서 S 오비탈이 2개가 채워지고 D 오비탈에 9개가 들어가는 게 예상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만 들어차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D 오비탈에 다 채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지면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없어집니다. 뭐 작아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핵에 잘 종속됩니다. 자, 여기는 완전히 다 채워진 오비탈이 어디냐면요. 4s 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 3d 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다 채워졌을 때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 에너지 상태, 그걸 우리가 뭐 위치 에너지라 하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라 하기도 하고 두 개를 다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자가 다 채워지면 그 운동 에너지 일부가 실제로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런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전자가 한 오비탈에 완전히 다 채워지면 운동 에너지의 감소 혹은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 때문에 그만큼 그 전자들이 핵에 더 강력하게 매여져 있다라는 설명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설명은 그 뭐냐면 보통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옥텟인 거예요. 여러분 옥텟 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전자가 최대 8개까지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옥텟 룰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옥텟 룰의 근원은 뭐예요? S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채워져요? S 오비탈의 전자 최대 몇 개 채워져? 2개. P 오비탈의 전자 최대 몇 개 채워져? 6개. 2개 더하면? 그게 옥텟이에요. 그래서 S 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지고 P 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전자 배치가 안정해지고 그런 옥텟을 따르는 분자 구조가 많다라는 게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 위해서의 옥텟 룰이죠. 그런 걸 우리가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 이후에 물리학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설명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의 경우 왜 이전자 배치가 아니고 왜 이전자 배치가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라 그런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걸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묻긴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크롬하고 구리 2개를 어떻게 해라? 외워라. 알겠죠? 외워라. 그래서 이 10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몇 번이지? 우리가 좀 20 몇 번이야? 어디 갔어? 몇 번이야? 우리 몇 번이지? 20번. 그래서 이제 20번 문제 보시면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이 10개의 전자배치를 외운 다음 짜잔. 이제 20.3 문제풀이 1. 전자배치 A번에 21번에 스캔디움, B번에 29번에 쿠리. 뭐 쓰란 얘기예요? 요거 쓰고 요거 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지금 문제에서도 보시겠지만 왜 이런 특별한 전자배치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고 있지 않죠? 그냥 이거 외워서 쓸 수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완전히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C 한번 해봐요. C. 자, C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배치는 전자배치인데 in the ground state. 자, 이 ground state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요거를 바닥 상태로 번역한다고 했죠. 자, 바닥 상태의 의미는 바로 가장 안정한 상태. 그러면 그 가장 안정한 이온 전자배치를 쓰라는 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이온 전자배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최외곽 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바닥 상태 이온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누구에 대해서 코발트죠. 27번의 코발트. 27번의 코발트. 자, 그럼 27번 코발트 같은 경우는 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거 3D7의 사이즈 2죠. 그럼 얘를 3가 플러스로 만들고 싶다. 그럼 전자 3개를 떼어낸 건데 그럼 여기에서 어디 있는 전자를 떼어내라는 얘기예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더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탈 전자 배치를 쓸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불안한 거고 왼쪽에 있는 게 더 안정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둘, 셋 떼어내는 거니까 자, 하나, 둘, 그 다음 어떻게? 여기서 떼어내서 3D6 이렇게 전자 배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물론 뭐는 동일하고요. 요거 18개 알곤 전자 배치까지는 똑같고요. 최외곽 전자 배치들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자 배치 꼭꼭 외우셔야 되고 보시다시피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제 다음 수업 시간까지 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좀 있죠.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퀴즈 본다고 했죠. 퀴즈 양론 본다고 했죠. 진짜 다른 거 안 내고 내가 거기 내 연습 문제 책에 있는 그거 그대로 낼 거야, 그죠? 제발 다 그 90점 이상 맞아야 되겠죠. 뭐 빌빌대고 못 쓰고 하면 안 돼. 거기 있는 거 꼭 해 봐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이제 1차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20번 풀고 있는데요. 20번이나 그 다음 풀 21번이나 뭐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다음 시간 한 2, 30분 하면 바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2차 시험 문제의 주된 요소는 뭐냐면 바로 누이스 구조. 뭔 구조? 누이스 구조 아시겠죠? 하고 기체. 뭔 체? 기체. 여러분 혹시 뭐 PV는 NRT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부분 알겠죠? 그 부분 또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루이스 구조와 관련돼서는 제가 기존에 드린 3장 요쪽에 루이스 구조 얘기가 잔뜩 나오고요. 그다음 기체 강의는 제가 9장을 드릴 건데 이건 아직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9장 이것도 이제 제가 또 드릴 테니까 요 루이스 구조 3장, 기체 9장도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그 여러분들이 예습을 안 해왔을 걸 대비하고 내가 최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으나 미리미리 봐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근데 네, 시험에서 답을 쓸 때 네. 아르곤 표시 이용해서 써도 돼요. 아, 써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교사에 따라 취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세요. 교사한테. 알겠죠? 교사가 이렇게 쓰면 따라 쓰시면 되는데 혹시 딴지를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교사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상관이 없는데 교사의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으쌰. 어우, 그래, 조심히 가세요. 광주과 위주로만 풀고 뭐라고요? 광주과 위주로 풀고 아, 그럼 예. 기출 문제 위주로 풀어봅시다. 네. 다시 뭐라고? 주로 낼 거예요. 그 내가 연습 문제집 보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꼬리표들이 달려 있잖아요. 몰라? 문제 보면 이게 택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건 수능 기출이다, 뭐 무슨 기출이다. 거기에 광주라고 돼 있는 기출이 있을 거야. 안 봤구나. 많아. 알겠어요? 많아. 거기서 주로 낼 거야. 뭐라고요? 무지성으로 볼 거예요. 무지서울이요? 무지성이요, 무지성. 무지성이 뭐예요? 그냥 공부 아, 진짜로요? 하나는 다른 걸 낼 수도 있어요. 양로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좋아. 아, 그래 다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그래. 혹시 몰라요. 약간 온라인도 이런 거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 시간 만나요. 몰랄롱드는 그 광주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나오는데 뭐 어쨌건